324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겠다라는 거죠.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자에게 알려줍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여부의 통보는 60일 안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일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는 총회는 20%가 출석을 해야 되고 20%가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죠. 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총회라는 의결을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이 4, 3, 2, 1.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게 4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4, 3, 2, 1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정개발자 내지는 뭐 시장, 군수 등 주공 이런 사람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 과반수랑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4, 3,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수랑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33번 뭐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즉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해설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읽어두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설에 이제 쫙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는 건데, 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지금 정답이 2번인데 우리 그 밑에 해설에도 두 번째 거 보면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많이 지어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인데, 가로 안에 보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되는 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문에 보면은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때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34번 사업 시행계획 인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때, 아까 나왔었는데 시행자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죠. 근데 이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셀프, 환지, 관리 처분 계약 방식으로 할 때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에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 이럴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이거 공공이 사업을 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럴 때에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개선사업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할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도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합니다. 교육감, 교육장. 그 다음에 5번.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중에 토지등 소유자일 때, 가로 안에 보시면 토지등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럴 때에는 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합니다. 20%. 이런 내용들은 우리 요약서에 어디 있냐면, 제가 노트에는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요약서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은 이게 우리 책에는 좀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262페이지, 요약집은 262페이지 이하에도 나와 있고 앞쪽에도 또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막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페이지 257페이지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257페이지. 262페이지 이하랑 257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건 문제에 나오면은 그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 요거는 257페이지에 아까 동의요건, 우리 이제 거기 32번 문제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여기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보신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 이런 것들은 258페이지 가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일 때는 사업비의 20%만큼을 예치하게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특례라고 해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흩어져 있는데, 제가 그 방금 불러드린 257페이지 이하, 257페이지랑 25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면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혹시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그래서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90% 이하,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3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일정 규모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는 80% 이하,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20% 이하 지어야 되고, 세 번째 재건축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 이하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재건축에는 지금 임대주택 건설 규모는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쓴 거, 요게 정비법 10조인가 11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법 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은 재건축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에서 임대주택을 20% 짓죠?
이걸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재개발 임대주택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 등에게 공급을 하는데 그 경우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요걸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되는데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주공이 우선 인수한다. 각각 한 번씩 출제를 했고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라는 거. 작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숫자들은. 그래서 요런 숫자들까지 좀 기억을 해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게 작년 시험 문제고 그 다음 36번. 사업 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라고 해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건축물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일부 건축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계획 또한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구역이라는 건 우범지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하죠. 이때에는 총회를 안 만드니까 4, 3, 2, 1의 동의를 받은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받는 게 아니라 10% 나왔으니까 경미한 사항이구나 하시면 되겠죠. 앞에 경미한 사항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집에 325페이지 보면 해설에 경미한 사항이 나오죠. 그 경미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니까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 거주 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오는데 요거는 좀 봐야겠죠. 그나마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임시 거주 시설은 또 앞쪽에 있는데 이 책이 솔직히 좀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거주시설, 그 다음에 임시 상가, 그 다음에 매도 청구.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각각의 제도들이 어떤 사업에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이러한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의무는 개선사업이랑 재개발사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상가는 재개발사업. 근데 재건축에서는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상가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나중에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도 청구는 중요한 거고 시험에 곧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임시 거주 시설 보면은 자, 문제 37번에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임시 거주 시설은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나 대부로는 면제된다. 맨 앞에 밑줄 하나 할까요? 3번 지문에 국가 지자체에다가 자, 아까 거기 2번 지문에 보면은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땅에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서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나 지자체는 일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일정한 사유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럴 때 빼고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걸 빌렸을 때는 마지막에 사용료나 대부로는 면제된다. 거기도 같이 밑줄 하죠. 그래서 당연히 공공단체나 개인 걸 빌렸을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 걸 빌렸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된다라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에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안가 밖에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상가는 무슨 사업에만 존재하죠? 재개발 사업. 임시 상가 설치 의무는 재개발 사업에 있는 거지 재건축 사업이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아가도 문제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아까부터 했었죠.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렵게 내자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는 거고, 쉽게 낼 때는 되게 쉽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사업비 20% 예치하는 것,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교육감, 교육장이랑 협의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매도 청구와 같은 제도가 어떠한 사업에 존재하는지, 이러한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고, 매도 청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은 267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되게 좀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다 안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267페이지에 7번 제목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 책에는 간략하게 써놨어. 우리 지문을 다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정비구역이나 인근 지역에 이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나 개인의 토지를 빌려 쓸 수 있는데, 이때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료나 대부로는 면제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거 빌렸을 때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들,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다른 사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시 거주시설이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원상회복을 합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데, 공사 완료가 되고 나서 30일 내에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7번 문제 5번 지문 329페이지. 사업 시행자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임시상가 설치 의무는 재개발 사업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38번 수용인데, 자, 수용은 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의 수용이 나오는데, 시설사업이랑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나오는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모든 시행자가. 그리고 수용을 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을 준용 안 하는 특례가 두 가지 나와야겠죠.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랑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해서, 사업 인정 고시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모든 수용이 다 똑같이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자 수용 보상금이라는 건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사후에 현물로 보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죠. 틀린 거. 38번 문제.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해서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는 이라고 맨 앞에 주어가 시행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을 고쳐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용이라는 건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에서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도.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을 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을 준용을 하는데 사업 시행계획 여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은 정비 사업 후에 현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현물로 보상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39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인데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약집 265페이지 맨 밑에 매도 청구가 나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동의한 자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한테는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사업을 하기 싫어라는 물어보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개정되고 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 절차들을 좀 기억을 하죠. 자, 첫 번째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자, 촉구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2개월의 회답 기간 내에 회답을 해야 되고 이 2개월의 회답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2개월의 회답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은 1호부터 2개월 내에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 30일, 2개월, 2개월 요거 좀 기억하죠. 30일, 2개월, 2개월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까 뭐 따로 볼 필요는 없는데 265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도 청구는. 그래서 보면은 39번 문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내지는 천재지변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장군수나 주공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자, 촉구를 받았죠. 촉구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촉구를 받은 토지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을 해야 되고 회답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조합 설립이나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죠? 재건축 사업에서만.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 다음에 40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내지는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데서는 집 생겼으니까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을 해라,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대행이 가능하다. 이건 자, 아까 대행을 잠깐 했는데, 정비 사업에서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대행이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대행이라는 게 잠깐 나왔었는데, 개발법에서의 대행은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이 민간한테 사업을 대신 맡기는 거고, 정비법에서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잘 못하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대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서의 결정 구조 및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국계법에서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죠. 마찬가지 정비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4번은 그 다음에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건 정리 좀 해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 시행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요약서 앞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서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이게 순서가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잘 안 보는 건데, 요약서는 2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37페이지. 자, 개선 사업에서 사업의 시행 방식들을 써보면 셀프,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셀프랑 환지, 이런 것들은 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셀프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수용이나 관리처분 계획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 이럴 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우리 문제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환지 방식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나 환지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짓겠죠. 이럴 때는 2종 일반.
그다음에 수용이랑 관리 처분 계획은 상대적으로 좀 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다만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41번 문제.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했죠. 이럴 때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 이걸 국장이 우선 인수한다 이렇게 한번 바꿔내고 주공이 우선 인수한다 한번 바꿔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공 등이 우선하여 인수한다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나 대부로는 면제된다. 자, 3번 지문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토지를 빌려 쓸 수가 있고 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나 건물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 걸 빌려 쓰니까 사용료가 대부료가 면제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2번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주택단지에 진입로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돼야 되는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포함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 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이거는 좀 애매한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그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못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지문은 그냥 단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옳은 지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건 맞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또 뭐냐면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죠. 이거.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는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주택단지에서는 동의요건이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101동 전체가 사업에 동의, 102동도 전체 동의, 103동도 전체 동의했는데 104동은 이만큼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은 동의를 했죠. 근데 이 104동 때문에 각동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걸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이걸 재건축 사업에서는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정비사업 조합을,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받으십시오. 참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43번 문제인데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 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주공,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합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아까 천병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면적 2분의 1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병행, 순환 정비 방식,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2년, 3년, 취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공공인,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신청한다라고 했죠. 입안권자에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해야 한다. 아니고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안전진단 결과와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조합 설립할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죠. 이거는 재건축 사업의 앞에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쭉 낸 거죠. 그 다음에 4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건축물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임시 거주시설은 그 다음에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의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했죠. 이럴 때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유들이랑 아까 묶어보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지는 다른 사용 계획을 확정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사용 허가를 이미 했을 때 빼고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안에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현재 조합원 전체 공동 소유인 토지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45번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부터는 요거 관리 처분 계획을 좀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노트는 34페이지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했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실시 단계에 들어가면은 먼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이걸 분양 통지, 분양 공고라고 하죠. 이 분양 통지나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분양 통지를 한 날로부터 아파트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 신청을 해야겠죠.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제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안에서 분양 신청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자,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 사람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요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사업을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겠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죠. 이 관리 처분 계획의 기준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우리가 이제 환지 계획에서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이었는데 여기서는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자, 환지 계획의 내용이 설계, 새거, 헌거, 비용이었는데 입체한지까지 여기는 입체한지 빼고 그대로 다 들어온다고 했죠. 관리 처분 계획에도 첫 번째는 설계입니다. 설계. 환지에서는 환지 설계고 여기서는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요거는 이제 환지 계획에는 없던 건데 관리 처분 계획에 새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거 나와야겠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거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 명세 및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 다음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에는 소유권 말고 권리까지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에 헌거 나왔으니까 이제 비용 나와야겠죠. 비용에 해당하는 게 보류지. 그 다음에 보류지 중 일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채비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채비지 대신에 그냥 정비 사업비. 와, 이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랑 분담 시기.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러한 내용들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해서 설계, 그 다음에 새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헌거,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 이 그대로 나오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러한 것들이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이거 인가받죠. 그리고 환지 계획은 고시를 하지 않는데 관리 처분 계획은 고시를 해줍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인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준공 인가를 받죠.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친 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일단 요 위에 정도까지 오늘 문제 풀 건데 요까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착수의 효과.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요거를 저쪽에 한번 써볼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할 때 요때 첫 번째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사용 수익이 정지. 다만 시행자가 동의를 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거합니다. 이 철거의 시기가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익권자의 권리보호라고 해서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라는 게 나오죠. 자,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고 철거가 되니까 이 안에 세탁소, 중국집, 피자집, 슈퍼마켓 하던 사람들 이제 나가야겠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돈줘라고 해야죠. 돈줘. 그래서 이 돈조의 효과로서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도의 계약 해지가 되다 보니까 이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대신 갚아준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구상이 안 될 때는 압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임대차,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은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요게 돈조의 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시행자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337페이지에 자, 문제집 337페이지 45번 문제입니다. 지상권 등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가 요거 돈조입니다. 돈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전 반환 청구권을 시행자한테 청구하고 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르는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이 안 되면 압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압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은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여기 화살표를 했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사업에 착수할 때의 효과입니다. 사업 착수할 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계약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틀린 것인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120일. 120일 내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 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분양 통지랑 분양 공고죠. 분양 통지,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공고한 날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로 하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그 다음에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시행자는 그냥 빨리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기해야 되고, 이 기간을 넘겨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했을 때에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그거죠?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아닌 거 찾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분양 설계,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이게 새 거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아니라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추산액이랑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랑 분담 시기, 이러한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8번.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즉 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역시 해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 근데 이 가로 안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 그러니까 단순 정정인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뀔 때 3번도 마찬가지.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뀔 때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이건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분양 설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그 해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나오죠? 129조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거죠. 소유자들한테. 소유자들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데 이 경우로 인해 가지고 분양 설계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분양 설계, 나는 분양 설계라는 게 동호수 추첨한 결과인데 원래 102동 801호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설계의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가 바뀐다.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래서 지문에 보면은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아파트 받는 사람인데 나 아파트 안 받고 그냥 임대주택 받을게. 이런 사람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한다. 자,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3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30일이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자, 우리 맨 처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 마찬가지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도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그 다음에 마지막 30일이 이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때에는 시행자가 먼저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게 30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지금 말씀드린 요 3가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14일이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14일인데 여기 정비계획 입안할 때 30일, 정비구역 해제할 때 3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그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까 문제 풀 때 보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있을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다. 인가 여부를.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는 60일 안에.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는 30일 안에 통보를 해줍니다. 30일 안에. 다만 관리처분계획도 타당성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60일 안에 하는데 우리 요약서에 또 타당성 검증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분양하겠죠.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이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 또 나왔죠.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그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했을 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우선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 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공이 인수한다가 아니라 국장에게 주공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건 해설을 보죠. 해설의 두 번째 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장에게 주공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5번.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네. 착수의 효과로서 요거 두 번째 철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50번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근데 틀린 게 뭐냐면 지상권자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지상권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맞지만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되니까 현금 청산하고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법에서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해서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은 지상권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상자의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자, 철거를 하죠. 철거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하는 겁니다. 다만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철거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철거는 원칙 인가받고 나서 철거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미리 철거할 수 있다는 거. 3번이 정답. 4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죠. 다만 시행자가 동의를 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동의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에는 시행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해설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등이 하죠. 시장, 군수 등이.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보다 위에 있는 사람. 시장, 군수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이 사람보다 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야,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하지 말고 조금 이따가 하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도시 과밀이 우려가 되거나 그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설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요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죠.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거. 이거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이 나오죠. 이 주택의 공급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51번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은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51번 이하 해서 건축법 정도까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